우리가 의료 파라다이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부분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가 중증 의료고 기초 진료를 받아야 되고 필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네 병원이 없고 3차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데 3차 의료기관은 병실 항상 만실이고 나는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의료 재앙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을 했는데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응급차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한 의료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의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냐 뭐 이런 걸 따지고 할 정도로 대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의사에 대해서 선호도가 국가적으로 높은 나라인데 병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하게 된다면은 의사가 부족하나 병실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좀 파봤는데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분석왕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종합병원의 병상의 수는 1000명당 약 12.7개인데요. 이거는 OECD 평균이 약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원이 병상은 정말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상은 많은데 환자가 꽉 찼다는 거는 그럼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그 환자가 적냐 뭐 이런 건 아니고 중증 환자 수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같은 비중으로 발생을 하지만 우리는 중증 환자가 아닌 환자들도 이런 종합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랑 경증 환자가 혼재돼 가지고 모두 다 병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증 환자가 정말 왔을 때 그런 필수 의료를 받지 못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들이 왜 이렇게 베드를 다 채워놓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병원의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지 되는데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비의료행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병원에 들어간 뭐 편의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부대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 활동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결국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비용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건데요. 이 의료 행위가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급여라는 의료 행위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라는 항목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다들 많이 내고 계시지만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그 급여 항목에 개별 의료행위의 그 수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급여 쪽에서는 병원이 구조적으로 높은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은 급여를 받는 그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병원은 이거를 P 곱하기 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건수를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우리가 1000명당 뭐 12개고 OECD가 4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0명당 의사 수는 더 적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급여 부분의 의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1분 아니면 3분 진료 이런 진료를 받으면서 급여 부분을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박리담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가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쪽은 돈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원에서는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튀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 비급여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필수 의료라고 조금 할 수가 있는 피부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뭐 정형이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피부과 가거나 도수치료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행위에서 수지 타산을 BEP를 맞추려면은 급여 부분이 안 맞추니까 비급여 부분을 키우게 되고 이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여기를 좀 더 진료하게 되는 그런 과잉 진료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의도를 해서 뭐 과잉 진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도수치료 받기 더 편한 환경으로 또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게 비급여 부분은 어떤 비용으로 커버하냐면은 우리가 가입하는 그 실손보험이 대부분 그 비급여를 커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에 대한 진단 진료를 막 많이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에 대한 비용을 손해보험사들이 이 부분에서 비용을 대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급여 쪽의 진료 확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잉 진료들이 결국 베드 수 늘리고 그 베드를 채워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병원을 딱 겉으로 보면은 병상수는 3배 많지만 3배 이상 항상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 뺑뺑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런 시장이랑 너무 밀접한 이슈이고, 그리고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근린 시설들 중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주거 서비스에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급여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좋지 못하고 비급여로만 뭔가 수익을 벌어야 되는 이런 병원을 계속 놔두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초 의료가 거의 완전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 소아과 같은 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데, 소아과는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별 소아과 단위로. 그러니까 모든 소아과 의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비단 소아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초 의료는 다 요 영역에 해당을 해가지고 1차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의료행위 또는 비의료행위로 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이런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의료행위를 크게 또 할 수가 없어서 뭐 카페를 입점시키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을 엄청 크게 운영하거나 이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어디가 흡수하게 되냐면은 결국 3차 의료기관들이 다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에서도 막 입지 얘기를 할 때 대형 병원이 가깝다 이런 거를 부동산에 되게 중요한 입지평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높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은 경증 진료를 받을 때도 나중에는 3차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원이나 치과의원, 보건소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 뭐 치과병원, 뭐 또 한방병원, 이런 종합병원 같은 게 다 2차 의료기관이고요.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 환자를 받는 그런 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병원의 이런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만 더 지나게 되면은, 특히 3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빅4라고 불리는 그런 대형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대형 의료기관들이 정말 전국적인 수요를 다 흡수하면서 지방에 있는 3차 의료기관이라든가 2차 의료기관의 의료 수요까지도 다 흡수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은 지방의 의료 기능이 부재하게 된다는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지방의 소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 소멸된다기보다는 도시의 기능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광역 의료기관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런 로컬 의료기관들이 소멸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시 기능 소멸과 연결돼서 지방 소멸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3차 의료기관이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의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2023년에 소아과 과목에 대해서 레지던트를 3차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쭈르륵 모집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을 포함해가지고 고려대병원을 포함해서 아주대병원도 있고 이제 가톨릭 성모병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10명 넘는 그런 레지던트를 다 모집을 했는데 레지던트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아예 빵명. 이런 기관에서 모집을 하는 레지던트들에 대해서도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레지던트 이후에 결국 그 대학 병원에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대학 병원에서는 의사의 그 채용 TO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레지던트를 쓰고 의사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소아과라든가 이런 진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들의 의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고, 오히려 비급여 쪽에 있는 의사를 더 많이 채용한다거나 이런 게 병원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막상 이런 초대형 병원들이라 하더라도 기초 진료를 담당하는 그런 의사를 확보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의사들도 어차피 그런 대형 병원 가가지고 레지던트 힘든 거 해봐야 그 대형 병원에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페이닥터로 가거나 클리닉 같은 데를 가서 나중에는 비급여 진료를 받는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쪽에 개원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종합 의료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초대형 의료병원조차도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가장 최근에 굉장히 큰 의료병원에 교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병원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개원하는 게 꽤 바이럴이 됐었는데요.
이런 병원 안에서도 결국에는 수익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에서부터 뭔가 이제 골마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급여 부분에 그 수가라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럼 필수 의료 쪽에 수가를 높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접근 방법인데, 건보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부분에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큐를 늘려서 많은 환자를 받아야 돼서 의료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태가 이 급여 부분에 수가를 올리는 거를 조금 방해하고 있는 건데요. 꽤 오랜 기간 이렇게 급여 부분의 수가가 조정받지 못하고 이쪽이 박리담의 형식의 의료 진료로 가는 사이에 많은 병원들과 의사들은 비급여 부분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비급여 쪽은 실손보험이 커버해주고 있다 보니까 의료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아침 9시 되면 정형외과 가서 줄 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진료를 받는 거를 우리도 선호하다 보니까 비급여는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실손을 통해서 낮은 가격을 내다 보니까 이건 일종의 선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호하는 거를 좀 낮은 가격에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부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원을 하고 의사들의 배치가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 수가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이 수가라는 것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협에서 만들어낸 이 상대가치 협의회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 26개 진료과가 거의 다 합의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병원 구조가 비급여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상황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바이탈 쪽 수가만 올리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를 합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과정 때문에 현재 구조가 그냥 계속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현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도 모든 진료에 대한 수가를 다 올리자, 이렇게라기보다는 필수 진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가를 올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돼야지 의사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잘 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비급여 쪽의 시장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필수 진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공급되는 의사 수는 계속 적어지게 되면서 이쪽 의료 기능이 전반적으로 공백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필수 진료들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보다도 5년 후가 더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의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건강보험 재원이 굉장히 풍족했어요. 인구 구조가 성장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기초진료가 필요한 그런 인력대보다는 응급진료가 많은 사람만 조금 있다 보니까는요, 돈이 남아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수가를 충분히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보료는 계속해서 많이 징수를 했고 급여 생활자는 많았었기 때문에 건보 재단이 쌓였어요. 쌓이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급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 진료 항목을 엄청나게 늘려줬거든요. 보장성 진료를 늘려줬다는 거는 실제 그 의료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낮은 금액을 병원에게 요구했다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보장성 의료가 생기면 생길수록 다른 쪽에서 더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압박을 느끼게 되거든요. 특히 이게 가장 심하게 늘어났던 때가 문재인 정부의 때였고,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문재인 케어라고 불렀는데, 이 문재인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는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 재단은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병원들은 비급여를 늘리기 시작했고, 비급여를 더 폭발적으로 늘리니까 손해보험사들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보험사들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과정이 아주 심화됐던 게 지난 5년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구조가 이제 점점 우리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 진료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중증 진료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건강보험 재단이 악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금액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계에서는 소위 그 삼위일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 없는 마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그리고 의료의 그 접근성, 얼마나 쉽게 그 의료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이 세 가지의 삼각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게 일종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금 달라요. 미국 같은 데를 얘기할 때는 의료비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접근성도 좋고 서비스 질도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도 좋지만 병원 의사를 예약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형태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의료 서비스도 엄청 좋은 편이고 가격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료 파라다이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부분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발생하는 균열은 셋 다 모두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같은 것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중증 의료고 기초 진료를 받아야 되고 필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네 병원이 없고 3차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데 3차 의료기관은 병실 항상 만실이고 나는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의료 재앙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실제로 맞는 부분이었는데요. 반대로 수가 부분에서부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다 보니까 시스템이 그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국면이 정말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감기 증상 때문에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약간 나이가 있는 그 노인분 한 분이 오셨는데, 왜 왔냐고 제 간호사가 물어보니까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되는데 진단서를 끊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거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왔다 했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코로나는 좀 증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 조금 멀쩡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기침 2번을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 의심 증세로 거기서 진단서를 끊어줘서 이분이 3차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3차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이제 준 호텔이나 준 요양원을 생각하듯이 병원을 굉장히 쉽게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걸 병원 입장에서도 그래 그런 분들 와가지고 비급여로 처리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병원의 매출 일으켜야지 되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또 그렇게 베드는 꽉 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필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나름 현재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소비자 역시 쉬운 진료를 받아서 쉬운 정형외과 도치료 받고 이런 걸 등등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개원도 많고 이게 다 실비빨, 손보빨 이렇게 해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지 의료의 시대가 앞으로 끝나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다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건보 재정을 활용해서 수가를 정상화하고 필수 진료 부분에 대해서 뭐 수가 정상화를 한다거나 등등 의료협회에서 풀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의협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비급여 쪽에 버블 진료가 있다는 거, 가진료, 가수요가 있다는 거를 정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 1년에 50번 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환자라면은 디스크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 버블 진료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이쪽 시장에 대한 그런 무제한적인 수요를 조금 죽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한테 정형외과 가는 거 가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실손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은 뭐 어느 정도 내는데 별로 부담 없으니까 괜히 그냥 시간 남으니까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과잉 진료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른 더 큰 문제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협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아놨으니까 수가 때문에 서로 뭐 합의 못하고 하는 이런 거에서 좀 한 발 벗어나서, 지금 우리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갔는데 뭐 베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걸 좀 풀어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운 해결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베드를 좀 미리 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급 차량이 병원을 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제도를 바꿔도 될 텐데, 그런 걸 바꾸는 과정에서도 근본적으로 이런 진료에 대해서 그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의사 선호 현상, 우리가 피부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의사들에 대한 블레임으로 이어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얽히고 설킨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그냥 계속해서 현상 유지만 되고 조금만 더 몇 년만 가게 된다면은 상당한 의료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오기 전에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결론,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프지 말자.